저는 김서준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입니다. 1995년 겨울, 저는 10살이었습니다. 평양 중구역에 있는 우리 집 거실에는 검은 리본을 단 사람들로 가득했죠. 어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대회 연락부 국장이었고 조문객들은 모두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국장 동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부인께서 너무 일찍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준아, 어머니는 편히 가셨단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심장이 아프다며 밤마다 신음하던 모습을, 의사들이 약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죠. 촛불 아래 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만경대형명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특권층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학교에서는 매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업적을 배웠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 교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집에는 수입 가전제품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다른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초콜릿과 과자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거의 말이 없었죠. 밥을 먹고 나면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무언가를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뭐 쓰세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업무 보고서란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는 공책은 업무용 노트가 아니었죠. 검은색 가죽 표지에 두꺼운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2010년 김일성 종합대학, 지금의 김정은 종합대학 외교학부에 입학했습니다.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코스였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외교관이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죠.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 친구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상 검열에 걸렸다는 소문이었죠. 박민수 어디 갔어? 모르는 게 좋을 거야. 친구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린 곳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준아, 이번 유럽 출장에 같이 가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해외 출장에 데려간 적이 없었죠. 정말요? 내가 이제 외교관이 될 준비를 해야 할 때다. 현장을 보는 것도 공부란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첫 해외 출장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를린 회담에 아버지의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게 된 것이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는데 어머니 영정 앞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죠. 여보,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것 같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복도에 숨어 있었죠. 아버지가 무슨 약속을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뭔가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생각이 좀 많구나.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죠.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처음 가보는 서방 세계. 아버지가 매번 다녀온 그곳을 직접 보게 된다는 설렘.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 아버지는 옆자리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부터 달랐죠. 형형색색의 자유로운 복장들, 큰 소리로 웃으며 걷는 사람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감시하는 눈치도 없었습니다. 놀랍지?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 왔을 때 너처럼 놀랐단다. 회담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 회의를 했죠. 저는 아버지 뒤에서 수행원으로 서 있었습니다. 통역을 들으며 회의 내용을 기록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감시원 2명이 우리와 함께였죠. 그들은 항상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죠. 아버지는 감시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일찍 쉬겠네. 자네들도 편히 쉬게. 국장 동지,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일 일정도 있으니 자네들도 쉬어야 해. 내 방 앞에만 있지 말고 자네들 방에서 쉬게나. 감시원들은 잠시 망설이다 물러났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거스를 수 없었죠.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준아, 잠깐 나와보겠니? 저는 아버지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감시원들의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죠. 그 안에는 검은색 가죽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됐다. 아버지는 수첩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30년 된 듯한 낡은 수첩이었죠.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30년간 기록해온 진실이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죠. 1990년 3월 15일.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과 함께 붉은 글씨로 숙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이름들이 나왔죠. 수십 명의 이름 옆에 숙청, 처형, 수용소라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다. 모두 권력 투쟁에 희생됐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죠. 체제의 거짓 선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과 발표된 수치의 차이, 숨겨진 사고들, 은폐된 진실들, 그리고 1995년 12월 3일자 페이지를 봤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아버지, 이건 내 어머니 이야기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야경이 보였죠. 자유로운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아니, 심장병은 맞지만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특권층 병원에도 약이 없었다. 외화가 부족해서 수입을 못했다고 했지.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나는 당 선전물을 작성하고 있었어. 우리 인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위대한 지도자 덕분에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쓰고 있었단다. 아버지, 내 어머니가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나는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 있었어. 그게 내일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30년간 나는 이 체제를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침묵했지.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죠. 서준아, 너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 거짓말을 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탈북하자. 너와 나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탈북. 그건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우리 같은 고위층 가족이 탈북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도 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거.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어. 내 어머니에게 약속했단다. 우리 아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2번밖에 보지 못했죠. 어머니 장례식 날 밤과 바로 이 순간. 아버지, 정말 가능할까요? 나는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했다. 인맥이 있어. 이미 준비를 시작했단다. 저는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30년 인생이 담겨 있었죠. 체제에 대한 환멸, 동료들의 죽음,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 남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가는 거다. 너 혼자 보낼 수 없어. 함께요? 그래, 우리 부자가 함께 자유를 찾는 거다. 저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나도 무섭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구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깊어갔죠. 창밖에서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떠나실 건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다. 1년 정도 준비가 필요해. 돌아가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버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집에서도 조심해야 해. 도청 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해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꿈꿀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창밖의 베를린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올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모든 게 똑같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리의 선전 포스터들, 획일적인 사람들의 옷차림, 감시하는 듯한 시선들. 아버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했죠. 저녁 식사 때도 업무 이야기만 했습니다. 집안에 도청 장치가 있을 거라고 했었죠. 우리는 철저히 연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유럽 정세에 대한 보고를 했다. 그러셨군요, 아버지.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리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연히 대외 연락부에 배치됐죠. 아버지의 직속 부서였습니다. 신입 외교관으로서 아버지를 보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서준이가 우리 부서에 오다니 좋군. 국장 동지의 아드님이니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환영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죠. 의심받을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준아, 산책 좀 하자. 우리는 대동강변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죠. 아버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이 닿았다. 누구 와요? 스위스 정보 당국이다. 안전한 경로를 확보했어. 저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언제쯤이요? 1년 후쯤 제네바에서 다자회담이 있다. 그때가 기회야. 아버지는 계속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산책하는 부자로 보였을 겁니다.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 조금씩 천천히. 무엇을 준비하죠? 자료들이다. 내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높여야 해. 그래야 저쪽에서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치밀했죠. 그날부터 아버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위급 회의 자료를 복사했죠. 당연히 극비 문서들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져와 밤에 스캔했습니다. 아버지, 위험하지 않아요? 조심하면 괜찮다. 내 직급이면 이 정도 자료 열람은 가능하니까. 작은 USB에 파일들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내부 사정, 권력 구조, 대외 정책, 모두 서방 정보기관이 원하는 것들이었죠. 저도 제 역할을 했습니다. 부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죠. 의심받지 않을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아버지는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 서준아. 하지만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부서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 한 명이 체포됐죠. 김 부국장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에 휘말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 부국장 동지가 반당 행위로 조사를 받는다. 온 가족이 연좌제로. 사람들은 숨죽여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죠. 우리도 발각되면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결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죠. 아버지는 꾸준히 자료를 모았습니다. 저는 외교관으로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외국 출장 때마다 소액의 달러를 빼돌렸죠. 비밀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쓸 자금이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체제 선전을 들을 때마다 허무함이 밀려왔죠.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박수쳤지만 저는 그저 형식적으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제네바 회담까지 2달 남았죠. 아버지가 출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수행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서준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싶습니다. 국장 동지의 아드님이니 당연히 경험이 필요하지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뻐했죠. 하지만 표정 관리는 철저히 했습니다. 출발 1달 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준아, 모란봉에 가자. 갑자기요? 어머니 산소에 가야지. 우리는 모란봉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어머니 묘소는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가겠소. 당신이 살지 못한 세상에서 서준이는 행복하게 살 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죠. 당신도 그 약을 먹을 수 있었다면, 당신도 자유로운 곳에서 살 수 있었다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들만큼은 지키겠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묘 주위로 떨어졌죠. 저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 잘 모시고 갈게요. 저도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올게요. 꼭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영 못 올지도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니? 아니요, 아버지. 무섭지 않니? 무섭죠.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다. 출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짐을 꾸렸죠. 겉으로는 평범한 출장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방 안에는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록이 담긴 작은 장치였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잘 자거라, 서준아.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인생이 바뀔 거다. 알아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라. 알겠지? 네, 아버지. 아버지는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죠. 내일이면 저 하늘을 날아 제네바로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풍경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스위스의 맑은 하늘이 눈부셨죠.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시원 2명이 우리와 함께였으니까요. 국장 동지, 호텔로 먼저 가시겠습니까? 그래야겠네. 피곤하군. 아버지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호텔은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죠. 우리 방은 7층이었고 감시원들은 복도 끝 방에 배정됐습니다. 첫날 회담은 형식적인 개회식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인사를 나눴죠. 저는 아버지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와 눈빛을 주고받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폐회가 선언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죠. 아버지는 몇몇 외교관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명이 스위스 대표였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전달된 것 같았죠. 눈빛으로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회담은 오전 일정만 있었죠. 점심 식사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네. 어제부터 속이 좋지 않아. 감시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장 동지, 의사를 부를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네. 자네들도 쉬게나. 하지만 내 방에서 쉴 테니 자네들은 저녁이나 먹고 오게. 나는 괜찮으니까. 감시원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거스를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시원들이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30분 정도 기다렸죠. 그리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서준아, 지금이야. 지금요? 응, 지금 움직여야 해. 준비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었죠. 여권과 약간의 현금만 챙겼습니다. 우리는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했죠. CCTV가 있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죠.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투숙객처럼 행동했습니다. 택시, 호텔 밖에서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섰죠. 구시가지로 가주십시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죠.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서준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손도 땀으로 젖어 있었죠. 구시가지의 한 카페 앞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죠. 구석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위스 정보 당국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베를린에서 연락했던 사람이었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카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차에 탔습니다. 차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료는 가져오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USB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노트북에 꽂아 확인했죠. 훌륭합니다. 이 정보는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의 한 집 앞에 섰죠.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죠. 거실에는 다른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르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요원 하나가 급히 들어왔죠. 북한 대사관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두 분의 실종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찾을까요? 호텔 주변을 이미 수색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독일로 이송해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언제요? 지금 당장은 위험합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죠. 창밖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오지 않는지 불안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죠. 서준아, 잠 못 자니? 네, 무서워요. 아버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무섭다. 정말요? 응,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야.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에 생각했어. 이런 삶은 의미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 서준아, 혹시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봐. 만약 내가 잡히거나 하면 너라도 살아야 해. 알겠니? 싫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미안하다. 걱정시키려던 게 아니야. 새벽 4시였습니다. 요원들이 우리를 깨웠죠. 출발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차에 탔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달렸죠. 국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북한 측이 스위스 경찰에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빠릅니다. 곧 독일 국경입니다. 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뒤를 계속 확인했죠. 추격하는 차가 있는지. 국경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여권을 보여주십시오. 독일 경찰이었습니다. 요원이 무언가를 보여줬죠. 특별 문서였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국경을 넘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독일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프랑크푸르트입니다. 3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가 보였죠.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안전합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였죠.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죠. 서준아, 우리 해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죠. 아버지, 정말 해냈어요. 그래, 이제 자유다.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죠. 어서 오십시오.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풀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아버지가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봉사했던 체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으니까요. 대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직원들이 물과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쉬십시오. 안전합니다. 대사는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안심시켰죠. 국정원에 연락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내 숙소로 안내됐습니다. 작은 방 2개였죠. 침대가 있고 샤워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지내셔야 합니다. 한국행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첫날 밤은 제대로 잤습니다. 탈북 이후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햇살이었습니다. 서준아, 일어났니?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아버지.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한식이었죠. 김치찌개와 밥. 평양에서 먹던 것과는 달랐지만 맛있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국정원 담당자와 면담이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죠. 2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정원 김 팀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죠. 먼저 2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면담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USB에 담긴 자료를 설명했죠. 북한 고위층 권력 구조, 대외 정책 방향, 주요 인물들의 성향. 이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특히 최근 권력 투쟁 관련 내용은 처음 접하는 정보입니다. 저도 제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에서 본 것들, 젊은 엘리트층의 생각들, 체제에 대한 은밀한 불만들, 서준 씨의 증언도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담이 끝났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 특별기로 인천공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이틀이 지났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었죠.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준아, 준비됐니? 네, 아버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 인생을 뒤로하고 떠나는 심정.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냥 생각이 많구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VIP 전용 통로로 들어갔죠.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은 비즈니스석이었죠. 넓고 편안했습니다.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죠.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었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죠. 아버지는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었죠. 낡고 색이 바랬지만 소중히 보관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소. 아버지가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소.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세상에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해 미안하오. 하지만 서준이가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살 거요. 아버지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지갑에 넣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어떨까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하지만 평양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돼.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한식이었죠. 비빔밥과 불고기. 맛있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죠.
비행 시간은 11시간이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 영화였죠. 평양에서는 볼 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이야기들. 아버지는 책을 읽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한국 현대사 책이었죠. 열심히 읽더니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기하구나. 이렇게 발전했다니. 뭐가요, 아버지? 남조선이 말이다. 내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죠.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보이기 시작했죠.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와, 저는 감탄했습니다. 아버지도 창밖을 뚫어지게 봤죠.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들렸죠. 완전히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해냈구나. 아버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죠.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죠. 공항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걷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것이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별도 통로로 안내됐습니다. VIP 라운지였죠.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면 차량이 준비됩니다.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준아. 네. 이제 진짜 시작인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죠. 그래, 새로운 시작이다. 함께 잘해보자. 네, 아버지. 차가 준비됐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서울로 향하는 차에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수많은 자동차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유의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곳이었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차는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이 있는 곳이었죠.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적응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남한의 문화, 법률, 취업 준비 등을 배우실 겁니다.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기숙사 형태였죠. 아버지와 저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소한 탈북민들을 만났죠. 20명 정도였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한 여성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죠. 장사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갔고 3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다들 힘든 과정을 거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특이한 경우였죠. 고위층 출신에다 직접 제3국을 통해 온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혹시 평양 출신이세요? 한 젊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평양은 정말 좋다던데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습니다. 속은 다 똑같아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남한의 정치 체제를 배웠죠. 민주주의, 선거, 언론의 자유. 평양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된다니.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경제 교육도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은행 시스템, 신용카드 사용법까지 배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요? 한 할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그게 은행입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저 같은 엘리트층 출신도 힘들었는데 일반 주민들은 더 혼란스러워했죠. 아버지는 따로 국정원과 면담을 계속했습니다. 제공한 정보가 워낙 방대했거든요. 저녁마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아버지?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야. 내가 아는 걸 다 이야기해줘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됐죠. 같은 입소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서준 씨는 대학도 나왔으니 금방 적응하겠어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저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특권층으로 살 때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장마당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이야기들, 배급이 끊겨 굶주렸던 경험들, 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평양에서 편하게 살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셨겠죠. 평양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사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삶이 존재했다는 것. 저는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만 봤던 겁니다. 2달째가 됐습니다. 취업 준비 교육이 시작됐죠.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예절까지. 북한 출신이라고 밝히는 게 좋을까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강사가 답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싶었죠.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좋은 선택이다, 서준아. 아버지가 격려했습니다.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아버지는 통일연구소에서 자문위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북한 고위층 출신으로서 귀중한 증언을 할 수 있었죠.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아는 걸 나누는 것도 속죄의 방법이니까. 속죄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과거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죠. 3개월 교육이 끝나고 하나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추도 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어디서 하면 좋을까? 명동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경당에서 미사를 올렸죠. 신부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여요. 그래, 자유롭게 사니까. 우리는 한강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봤죠. 서준아, 후회 안 하지? 전혀요. 아버지는요? 나도 후회 없다.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자유를 얻었으니까.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어머니도 보고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그럴 거예요. 분명히요. 며칠 후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학 석사과정이었죠. 축하한다, 서준아.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통일에 기여해라. 네, 그럴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아버지,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 산소에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럼 꼭 가야지.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자.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자유롭고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모습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분명히 기뻐하실 거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준아, 우리 잘 살자. 자유롭게, 정직하게. 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평양을 떠나 자유를 찾았습니다. 두렵고 낯선 길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꿈꿨던 자유, 아버지가 바랐던 삶,
그리고 제가 찾아온 희망. 우리는 이제 진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희망의 나라에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평양에 갈 겁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말할 겁니다. 어머니, 우리 잘 살았어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